그럼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정리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한 자금을 어디로 다시 유도하는 정책이죠? 주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의 자금을 주식으로 유입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에 가장 중요한 건 중화의 지역이에요. 강남 3구 한강벨트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서대문, 강서구, 성북구와 같은 곳들이 중요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셨으면 하는 장이 뭐가 있다라고 하면 요 장표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숲을 먼저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숲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거기 안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들이 잘 자라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저희가 가장 익숙한 정책과 공급 같은 요인들을 말해요. 그럼 숲은 뭘 말할까요? 큰 바구니에 있는 돈이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단어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넘치면 부동산 시장에 상승 저변 환경이 갖춰지고 거기에 공급과 정책 요인이 가속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숲의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숲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을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지금 시장은 정책이 쭉 나오고 있었죠. 6.27 대책 때는 대출을 한도별로 차등 규제를 했고요. 이거 때문에 발생했던 효과가 뭐였죠? 미리 갭을 끼고 사두는 갭 투자가 유행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대부분 지역에 규제 지역을 지정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죠? 요즘에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지역이 어디죠? 중하위 지역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강서구, 성북구. 참고로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곳 중에 하나가 성북구입니다. 강남, 성동, 마포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어쨌든 아랫동네에 그동안 소외받고 상처받았던 지역들의 가격 상승이 뒤늦게 거세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도 금지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됐어요? 양도세 중과가 부활됐죠. 근데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고 나서 시장에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관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이 줄었고요. 매도자도 가격을 그닥 내리진 않습니다. 근데 매수자는 섣불리 가격을 옛날 가격을 받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매수자도 기다리고 있고요. 직전 실거래가 정도 수준의 매물이 있는 아파트들은 간간히 거래가 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은 소폭 반등해 있는 상황에서 매물은 없고 수요도 없어서 전반적인 관망의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의 규제 강도를 보면요. 역대 정권 중에 이미 거의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규제를 여러 번 빠르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수요 억제 정책들을 살펴보면 사지 말거나 사도 돈을 조금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 위주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를 리바이벌 해보면요. 근데 요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산적 금융이란 단어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세를 규제해서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죠? 월세화 되고 있죠. 그러면 전세를 선택했던 분들 중에 일부는 월세로 전환을 하실 거고, 그러면 목돈인 전세보증금을 뭘 매수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주식입니다. 그럼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정리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한 자금을 어디로 다시 유도하는 정책이죠? 주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의 자금을 주식으로 유입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정리하면 머니 무브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예상이 되는 향후의 규제를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채권 입찰제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 입찰제를 쉽게 말하면요, 청약을 로또 청약으로 저렴하게 당첨될 수 있었는데 당첨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내가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까요?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분양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올라갈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서 청약이 이제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미리 청약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이상 옛날 가격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든지 반작용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대출을 DSR을 계속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월세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월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7월 세제 개편한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아직 저희가 모르죠. 보유세를 어떻게 올릴지, 누구에게 올릴지, 얼마나 올릴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또 진단을 해보면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노란색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그동 월간 거래량의 상위 지역들입니다. 해당 지역들 보시면 상위 랭크된 곳에서 노원구,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은평구 같이 중하위 지역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해당 지역들이 거의 1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지역들을 어느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무주택 시장입니다. 무주택 시장이고 누가 사요? 30대 신혼부부 생애 최초이신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전세 월세를 거주할 집이 지금 없는데 요 동네에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2030 무주택자분들 위주로 매수 흐름이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흐름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 자치구가 요 위에 상위 랭크된 5곳입니다.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노란색만 한번 보세요. 노란색이 전년 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늘어난 신고가 거래 비중입니다. 노란색 수치가 높을수록 작년보다 신고가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나온 곳들 위주의 대부분에 보면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가 있나요? 없죠. 다 중하위 지역들 위주입니다. 그럼 신고가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최근까지 중하위 동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양극화에서 시작돼서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낙수 효과의 시장이 아닙니다. 중하위 지역에서 무주택자와 30대 또는 40대 내 집 마련을 결정하고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이 전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키맞추기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주목할 포인트 지역을 중하위 지역에 핀포인트를 두셔야 되고요. 그걸 강남 3구와 마포 성동으로 시장 흐름을 예측하면 잘못된 예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4년부터 25년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주도 시장이었습니다. 소위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장이었고요. 25년 말 26년에 접어들면서는 무주택자와 2030 생애 최초 매수자분들이 서울시장을 견인하는 갭매우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 있다, 서울은. 이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현재 어디가 또 올라가고 있죠?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도들도 거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응축과 집중의 시장이 아니고 확산과 이동의 시장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계속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 막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최근에 매물 증감률을 한번 표로 가져와 본 거예요. 보시면 거의 다 두 자릿수 이상씩 매물들이 감소되어 있죠. 그리고 예전에 최근에 금매 매물보다도 어느 정도 다 올라가 있는 호가들 위주로 현재 시장에 매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억제 정책이 누적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근본적인 정책이 규제 정책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요거는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시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자료로 도식화를 해본 거거든요. 보시면 빨간색 네모 칠한 곳에 4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상관계수를 나타낸 거예요. 상관계수는 막대 그래프가 낮을수록 상관계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에 상관계수냐면요.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주간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증감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상관계수를 해본 거예요.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요. 2개월 차까지는 상관계수가 높죠. 그래서 4개월 차 되면서부터 상관계수가 훅 낮아지죠. 다시 말하면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4개월 전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금 통로의 유동성 조달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력이 지속되는 게 4개월 정도 복귀해 보니 그렇더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현상들을 한번 가지고 와 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규제 정책을 계속 일변도로 맞이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3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전세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월세 매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중하위 지역 중심의 키 맞추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걸 이제 갭 메우기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주식 용어입니다. 그리고 매물이 줄어들고 수요자들이 관망하면서 거래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진단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전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제가 잠깐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앞에서 살펴보는 것들을 같이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키 맞추기, 갭 메우기라고 불리는 소위 서울 중하위 지역 중심의 강세 현상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물 부족과 호가는 소폭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전세 월세 가격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매우 귀하고 월세가 빨라지고 있는 월세화 현상이 돋보이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유동성이라고 하면요. 소위 제일 흔하고 저희한테 익숙한 건 대출이에요. 그죠? 대출이 돈이니까요. 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요 원인은 맞습니다. 근데 대출만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표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대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대출은 시장에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죠. 그럼 대출이 아니고 어딘가 다른 유동성의 채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이 전부라면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다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동성에는 대출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성 관점으로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유동성 중에 저희가 친숙한 것 중에 하나가 통화량이죠. M1, M2라고 불리는. 그죠? M1은 쉽게 말해서 바로 내가 쏠 수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2는 내가 해지해서 쏠 수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M1하고요. 서울 아파트들을 비교해 본 건데 가격 누적 증감률과 통화량 증감률을 비교해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위로 갈수록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라색 선을 보시면요. 돈이 계속 증가했죠. 돈의 양이. 그죠? 돈의 양은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아래 노란색 강남 3구도 그거와 괴를 같이 해요, 안 해요? 같이 따라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르는데 강남 3구가 빨리 따라 올라가죠. 같은 괴를 그리면서요. 그 파란색 선을 보시면 서울 전체를 봐도 같이 같은 흐름 방향으로 동조화돼서 올라가고 있죠. 맨 마지막에 노원, 은평구, 관악구 평균을 샘플한 건데요. 이들도 더디긴 하지만 통화량의 증감과 비슷한 방향성과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통화량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가격 흐름이 동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화량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 2005년, 6년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 본 건데요. 제가 대출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유동성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자산 처분 소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식을 판 돈 또는 비트코인을 판 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05년도에 보시면요. 금융업종 그다음에 뭐 IT 관련해서 코스피는 계속 신고가였어요. 그때도. 근데 2006년에 되니까 코스피는 상승이 둔화됐고요. 주택은 어떻게 됐죠? 20%가 올랐죠. 근데 참고로 저 수치는 서울 주택이에요. 수도권 주택. 아파트만 놓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0%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5년에 많이 올랐는데 이게 오르고 나서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2005년과 2006년에 시차를 두고 자산 간에 돈의 순환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출이 아니어도 이런 것처럼 돈은 이동할 수 있다. 그게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그 유동성 중에 자산 처분 소득이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더 가져와 보면요. 나스닥과 한국부동산은 서울 강남 3구의 주간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상간 개수가 0.97이 나옵니다. 시차는 2개월 정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뭐 다양히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강남 3구라는 곳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이 부족하면 무조건 올라가거나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고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소위 선행성 지표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 서울 부동산에서 강남 3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실제 떨어지지 않아도 떨어질 것 같으면 강남 3구 가격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 강남 3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나스닥이라는 그 지수 안에도 회사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거의 대다수죠. 하지만 그들이 돈을 잘 벌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시장에 돈이 유입되잖아요. 그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다음 볼 거는 금리죠. 너무 유명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라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만 기준금리가 가지고 오는 시장의 여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의 실체보다 올릴 거야 내릴 거야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5년물 한국 국고채의 금리 추세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요 추세가 아래로 향해서 내려갈 때 그때마다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반등을 했었어요. 그만큼 금리가 부동산 시장과 영향도가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저희가 과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보시면 금리를 내렸던 금리 인하기 중에요. 딱 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2008년 한 번을 제외하고. 그 정도로 금리 하락은 파워풀한 도구라는 겁니다. 물론 자산시장 전체에 다 파워풀하겠지만요. 금리 인하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을 한 일정 기간을 좀 샘플로 갖고 와 본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막대기는 심리예요.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심리조사를 한 지표고요. 이게 100을 넘어갈수록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부동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0.25 bp를 아래로 향하는 거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포인트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금리를 한번 떨어뜨릴 때 97에서 수치가 몇으로 올라가죠? 100 가까이 올라가죠. 그리고 두 번째 금리를 또 떨어뜨릴 때는 100을 완전 상회하는 심리를 보이죠. 그럼 그때 순간에 가격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가격이 상승폭을 확대하나요? 아니면 축소시키나요? 점점 가파르게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거의 없죠. 사실은 매파적 관점으로 앞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시장의 여론이 돼버렸죠. 고유가가 지속되면 금리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금리의 변동성 지수라는 건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보는 시장 참여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금리의 변동성의 확대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근데 상승할 걸로 커졌어요, 하락할 걸로 커졌어요? 상승할 걸로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단기간에 하락 전환하거나 내리기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유동성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 가격이 유동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왜 유동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서울과 경기의 주요 대부분 지역에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와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 그걸 보고 있는 임차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전월세 매물이 없는데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냥 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집을 매수하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세 가격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는 휴화산이죠. 공급도 없고요. 기존에 있는 유통 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 지어서 만들 것도 없고 기존에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매물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서울과 가장 인접한 제1 신도시나 위성도시들의 매물 감소가 거의 50% 육박하죠. 그럼 이게 지속이 되면요. 이 매물을 찾아서 교통망을 공유하고 있는 그 인접 제2의 경기도시로 수요자들이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양주나 양주나 시흥 같은 제2의 외곽도시들의 매물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1권역보다는 덜해요. 감소율이. 근데 여기조차도 점점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 때문에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확산 경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도 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현재 매도 가격은 계속 높은 상황이에요. 높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시장에 아직 그래도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요. 그 매물이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분양가 최근에 나오는 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건설비나 공사비에 녹아들어서 분양가를 높게 하잖아요. 그죠? 그 보분양가들을 보면 매도자들이 싸게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에 가장 중요한 건 중화의 지역이에요. 강남 3구와 한강벨트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서대문, 강서구, 성북구와 같은 곳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을 팔고 나서 대출을 좀 받아서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을 처분해서 내가 그 다음 걸 산다고 하면 25억 정도까지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25억은 한강벨트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윗동네, 더 좋은 곳들의 가격이 밀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키는 서울 중화의 지역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은 이제 전망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시장을 막 가서 보면요, 딱 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밖에 없거든요. 근데 좋은 놈은 다 알고 있는데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1층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에 맞춰서 사다 보니까 이상한 놈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현재 은행에서 고객님들 상담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세 가지 중에 이상한 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선택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건 알겠다라는 거죠. 입지가 좋을수록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일수록 많이 올랐어요. 역사가 말을 해주고 이걸 저희는
양극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항상 많이 말씀을 나눠보면,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한테는 갈아타기의 고민이라서 생각보다 장벽이 높지 않는데, 지금 처음 내 집을 마련하시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뭔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막막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건 2, 3억을 가지고 소위 신속통합기획 초기 뭐 재개발 아니면은 뭐 뭔가 동의서를 걷고 있는 빌라 동네 이런 곳들에 2, 3억밖에 안 된다라는 가격으로 매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 후보지 선정이 돼서 실제 본사업까지 가는 곳들도 물론 있어요. 물론 사업 속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반대 동의가 갑자기 많아져서 신속통합기획이 없던 얘기가 되는 곳들이 더 많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2, 3억을 가지고 그런 곳을 매수했다가 반대가 되는 곳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그걸 수월하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 매도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건데 매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2, 3억 정도의 자금으로 무주택자 관점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이 차라리 안정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나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5억 이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걸 고민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걸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공시가격이 아파트 기준으로 2,500만 원이 안 되면요. 종상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종상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위 말해서 더 높게 더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다시 해보면요. 내가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 내 돈을 조금만 내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건축이라는 테마 중에 이 역세권이 앞으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 있거든요. 역세권에 이미 용적률의 1.2배까지를 줄 수 있는 법적 체제도 완료가 되어 있어요.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럼 5억을 가지고 대출을 3, 4억을 받았을 때 10억 이하의 서울 중하위 지역에 경전철이 생길 예정이거나 이미 경전철이나 지하철이 있는 곳 중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한번 가지고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주택자분이고 예산이 5억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역세권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15년 차에서 20년 차가 됐는데도 10억 전후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아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와 비슷해요. 15년 차 이상 된 아파트들은요. 커뮤니티 시설도 물론 최신은 아니지만 있고요. 그리고 나름 신축 아파트와 같은 내부 평면 구조, 그리고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건축비와 사업비가 올라가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점점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축 아파트가 없어지면 신축 아파트랑 비슷해 보이는 애가 이뻐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거를 말씀드려봤고요. 재건축 아파트를 살펴보실 때 이걸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사비와 분양가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내가 돈을 얼마를 더 내고 안 내고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데 공사비하고 분양가를 같이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새 아파트를 받을 때 내 돈을 조금만 내도 돼요. 근데 요표에서 보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비는 올라 있어요.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올라서 이미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분양가는 5년, 6년 전 그대로 걸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곳들은 일반 분양가를 올릴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사업성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성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는 올라가 있는데 이미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에 맞춰서 올렸는데 분양 가격이 아직도 5, 6년 전인 정비 사업지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원칙적인 얘기인데 뭐 불확실성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요. 그래서
선매도 후매수 하시는 거. 그러니까 먼저 팔고 그다음 꼭 사셔야 됩니다. 탭이 꼬이면 내 거를 아예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때는 내 거는 화끈하게 낮춰서 팔고 내가 사는 더 좋은 거는 적당한 가격에 산다는 마인드를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거를 가장 좋은 가격에 팔고 내가 살 거를 가장 낮은 가격에 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상승장에도 불가능하고요. 하락장에 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은 이제 이주라는 게 있어요. 정비 사업을 하시면 정비사업 재건축 투자 아파트를 보실 때는 이주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분들이 이사를 나가셔야 되잖아요. 이사를 나가시고 나면 그 건물을 부시죠. 그 부시는 그 재건축 아파트를 멸시를 앞두고 있는 정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갈아타기 할 때 매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주비 대출이라는 거를 보통은 해줍니다.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강남이나 송파같이 좋은 동네에 있는 곳들은요, 이주비 대출을 플러스 알파로 조합해서 돈을 더 빌려줘요. 그리고 이주 촉진비라고 해서 건설사에서도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처음 내가 매수할 때 매수 자금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죠. 내가 매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거래허가 제도에 의해서 원래는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실거주를 언제 해도 되죠? 나중에 건물이 짓고 나면 해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지을 때쯤에 만약에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없어지면요. 그리고 조정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요. 그럼 나는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변동성에 대응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물이 없고 뭐만 있죠? 건물을 부셔서 멸실이 됐기 때문에 땅만 있죠. 땅만 있으면 종부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재산세만 나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비슷한 동네를 비용을 내면서 갈아타기 하는 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데를 가자고 하실 때 멸실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이 멸실을 할 때 매수한다면 내가 더 좋은 상급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세 번째, 이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강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